자, 안녕하세요. 네, 유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올해 1차 시험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정평가사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공부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 시험이 이제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흥미롭게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면은 중간에 이제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까 잠깐 밖에서 들으니까 뭐 중간에 막 나간다고 하는데 올해 좀 그런 거를 좀 없게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여러분들과 끝까지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 차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명의 날이에요. 설명의 날은 크게 이제 이 감정평가사 시험 전반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잘 들으시는데 이제 업계의 일반적인 현황, 사실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요새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제가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대한 뭐 통계나 이런 현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방법, 우리가 이제 월별로 어떻게 공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목에 대한 진행 계획, 이렇게 4단계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문구를 바꿨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 거 보고 오셔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감정평가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합격과 불합격만 있을 뿐입니다. 꼴찌로 합격해도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위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것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딱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지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좀 재밌어지거든요. 재미가 있어집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져요.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뭐 1년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허투루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더 알고 싶을 때 거기서 그만. 더 알려고 하면 이제 점점 나는 공부를 잘하는 신림동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하고 딱 시험에 볼 수 있는 만큼으로 정리를 하시고 빨리 나와야지 계속 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 공부가 아니고 자격증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이제 대학교로 가셔야죠. 그렇죠? 연구 활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격증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서 1점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그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면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나는 이번엔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저한테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이제 3개월 있다가 2차 시험장에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한테 면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분들이 시험날 가기 바로 전날에 들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나 이러다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야,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나 뭐 인터뷰 찍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나 어디 저기 인터뷰 장난 아니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 가서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뭐 저기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지금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시험 1년 3개월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의 목표도 3개월 한 1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단기에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저의 강의 목표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강의 때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4문제가 나와요. 내가 1년 열심히 준비했는데 4문제 나와요. 너무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하는 것보다 약간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반사적으로.
내가 뭔가 내용을 보면, 문제를 보면 반사적으로 이게 딱 반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눈은 손보다 손이 눈보다 빠르단가? 그거 있잖아요. 진짜 그게 돼야 돼요. 딱 보자마자 내 손이 작용을 해야 돼.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데 잘 못 쓰겠다 이거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자마자 뭘 쓰는지를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내 손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적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이제 여러분들 노력을 하면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 넓지만 좁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목이 3개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이 3개밖에 없고 4문제밖에 안 나오고 총 1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손을 빠르게 해서 손에 익숙해지면은 그 노력을 하시면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해 많은 친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서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인 우리 업계 현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요새는 뭐 와서 나 얼마 번다, 뭐 월급 명세서가 얼마다, 뭐 지사장님 나오시고 수습평가사 나오고 뭐 소속평가사 나와가지고 막 서로 다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거든요. 일단 취업하죠. 법인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 보면은 기업체도 가세요. 월급 좀 더 주니까요. 그죠?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했었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연봉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는데 수습은 일반적으로 좀 낮죠. 한 200대 초반인데 거기다 플러스 출장비를 받아서 아무리 수습이라고 해도 어디 좀 웬만한 기업에 초임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속은 이제 대부분 이제 처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회사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감정서 작성하고 현장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속 평가사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급여가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속 평가사는 자기가 일을 벌어오진 않아요. 벌어온 걸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원으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거는 위로도 한계가 없고요. 밑으로도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가 수주 활동을 해서 이제 직원들 급여 주고 뭐 이제 임관리비 되고 한 다음에 남는 걸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자영업자인데 조금 이렇게 좀 엘리트한 자영업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는 아무래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수주 활동을 하면 뭐 출퇴근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거는 안 되죠. 그죠? 돈 받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안 나온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자고 있어도 그 사람은 생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은 거기 그 정도 되면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회사에 나오면 왜 나왔어? 걱정해요. 돈 벌어 와야지. 왜 왔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인간관계는 뭐 어디나 다 중요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약간 이직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가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먹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급여의 하방 경직성.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이 정도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전문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직 자유롭고요. 하다가 내가 소속평가사인데 쟤랑 싸웠어요. 나가서 딴 데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기업체는 싸웠어요? 보기 싫어도 같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나도 딴 데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몸이 좀 무거워져요. 내가 딴 데 갈 때 포기하고 가야 될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거면 미리 싸우고 나가야죠. 그죠? 내가 이 회사가 내 회사인지 아닌지 빨리 확인해가지고 몸이 가벼울 때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직은 이제 한마디로 이직이 자유롭다. 내가 이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나가서 내가 밥벌이가 빵이 되진 않는다. 이 주주평가사도 이제 밑으로 하방 경직성 하방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하는 거죠. 딴 데 가서 뭐 아무거라도 하면은 뭐 최소한 금액은 나오니까요. 우리 감정평가사는 이제 지금 자격증 번호가 올해 이제 자격증 받으신 분들이 한 5,000번대 후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격 번호가.
저격번호는 계속 위로 쌓이거든요.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채우지 않고 계속 위로 쌓이는데 한 6,000번 가까이 온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한 4,500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어요. 개업을 하고 있고, 개업한 사람 중에서 3,700명 정도, 그러니까 약 한 80% 정도는 법인에 있고요. 나머지 한 7,800명 정도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크게 법인과 사무소 이렇게 나눠지고요. 법인 중에서는 여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89개의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간판을 달고 89개의 법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오늘 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89개의 법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통상 13개 정도를 이제 대형 법인이라고 부르죠. 나머지를 이제 중소형 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뭐 법인의 이제 종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준회원이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원에 근무하는 평가사들하고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나 뭐 증권회사 같은 데 근무하는 평가사들이 대부분 준회원으로 돼 있고, 미입회자는 이제 33회 합격생들, 아직 입회비를 내지 않은 친구들이 미입회자로 해서 한 6,000명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들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00명 가까이는 개업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개업률이 상당히 높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다 보신 내용일 거예요. 자,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험이 여러분들 지금 오셨지만 약간 지금 오르막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시점이 약간 감정평가사 시험이 약간 오르막에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거든요, 지금 이미. 예전에 라떼는 말이죠. 이게 2010년도, 8년, 저는 2007년도에 시험 봤거든요. 그때는 2차 응시자가 2,100명이고 2,300, 400명이었어요. 2차 응시자만. 그리고 합격률이 10%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토익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강생이 반이 됐어요. 그러면서 2차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절반이 됐어요. 근데 합격자는 똑같이 뽑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합격률이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이 긴 터널, 1,000명이 안 된 시절이 있었어요. 1,000명이 안 되는 시절이 2차 시험 보는 사람이. 그러다가 지금 살짝 탁 오르는 그 시점에 있어요. 지금 아마 올해는 지금 통계가 나와보면 또 나오겠지만 탁 오르는 시기에 있어요. 지금 1,500만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 볼 때도 야, 이거 뭐 감정평가사 이거 시험 본다고 이렇게 많이 몰려 했지만, 지금 진짜 옛날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선택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는 거는 이유가 있구나. 남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라온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과거 한 5, 6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확실히 출원자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연령대를 보더라도 점점 이제 지금 이게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20대가 진입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올해 이제 15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신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합격자가 늘어난 거지, 갑자기 20대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진입자가 많아서 그래요. 진입자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거든요. 60대 이상 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2년 연속으로 안 나오고 계시거든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최고령 합격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50년대 후반생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50대 후반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 2차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커트라인 지금 47, 47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43일 때도 있었죠? 뭐냐? 꽈락의 위험을 조심해야 돼요. 꽈락의 위험.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면은 그냥 불합격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도. 올해도 지금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한 과목의 수석자가 한 과목이 꽈락이어서 수석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실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론 잘하고 복귀 잘하고 이거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꽈락을 조심해야 되는 시험이다. 그러면 꽈락을 조심하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연구 활동하면 안 되고요. 손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야 꽈락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기술을 얻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연습, 트레이닝, 테크닉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꽈락의 연속인데요. 이제 커트라인이라는 게 꽈락률이에요. 꽈락률인데 지금 이제 파란색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목이거든요. 실무 과목은 전통적으로 꽈락률이 좀 높았어요. 계속. 거의 뭐 극심할 때는 지금 80%대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2016년도에 900몇십만 받잖아요.
80%. 그러면 근데 합격자가 200명. 그러면 그냥 실무과랑 넘기면 합격이었던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시험이긴 하죠. 그죠? 점수 조절 실패.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70%대에서 매년 형성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낮을 때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는 이 높은 과락률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높은 과락률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1,500명이나 1,600명 시험 본다고 했을 때 과락률이 25%가 되면 400명이거든요. 그럼 실무 과락을 넘기면 400명 중에 200명이 합격을 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의 목표는 뭐다? 실무를 과락을 넘기자. 그럼 나는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험 봤는데 너 시험 봤어? 몇 점 나왔어? 실무는 45점인데 다른 과목이 안 나왔으면 에이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안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실무는 과락을 넘기고 가야 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을 하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과락을 면하는 방법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전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석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수석을 한 친구도 심지어는 자기는 과락을 면하기 위한 게 목표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과락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이건 이제 일반 응시자는 동차생, 그 다음에 전년도 합격자는 유예생이에요. 확실히 전년도 합격자가 유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예생이 유리해요. 동차생보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동차생은 중간에 1차 시험 보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기간에 갭이 컸다는 거죠. 사실은 이 보는 사람 출원 인원 숫자만 보면은 일반 응시자가 적지 않거든요. 여기가 더 적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여기는 전년도에 일반 응시자로 빠져나간 친구들이 빠진 숫자 모수를 가지고 나온 숫자고, 여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수는 여기가 더 많은데 여기가 더 합격을 많이 한다는 거는 확실히 1차를 보고 오는 게 핸디캡은 맞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면제자분들도 매년 꾸준히 이렇게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면제자분들 많으시거든요. 노력해주세요. 1차 시험 안 보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기랑 똑같은데. 근데 여기는 모수에 비해서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올해 아니면 내년도 보지. 아, 올해 바쁘니까 내년에 좀 해보지. 이게 1차 시험을 안 보는 거 이렇게 간절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1차 시험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죠?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하루 공부 시간은 지금 당장은 공부 시간 제가 10시간 하라고 해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뭐 다른 일도 하시다가 오셨고 뭐 하다 보면은 공부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공부 시간은 제가 봤을 땐 처음에는 좀 작게 가져가다가 나중에 점점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7, 8시간, 6, 7시간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판 되면은 한 12, 2-3시간 정도 밥 먹고 진짜 공부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공부만 하는 거죠, 생활 패턴은. 그다음에 수험 기간은 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저희 1,500명이 시험 봐가지고 200명이 합격을 해요. 그러면 몇 년 공부하면 되냐? 이거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합격권에 들어가 있으면은 합격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 명과락이나 뭐 그 정도 이상에 들어가 있으면은 2대1, 3대1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2대1, 3대1 동전 앞면 뒷면 던지기 해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던졌는데 10번 던졌는데 계속 뒷면 나왔다. 이런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나온 사람 굳이 거기 따지자고 한다면 동전 앞면 뒷면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는 약간 운이 좀 따릅니다. 내가 합격권에 있으면 그 사이에서는 운이 따라요. 근데 그 정도에 올라가 있으면은 높은 비중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빠르면 1, 2년 그렇게 해서 계속 합격권에 올라가 있으면은 늦으면 3, 4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올라가 있으면 이제 아무리 던져도 안 되는 거죠. 공부는 뭐 혼자 하셔도 되고 같이 해도 되는데 같이 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지도 할 수 있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내려면 요새는 뭐 온라인 스터디 이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실강, 인강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것도 그 비유를 하자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랑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는 거 차이입니다. 그렇죠? 나 살 빼야지 헬스장 갑니다. 옆에서 애들 막 땀 흘리고 막 뻘뻘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해요? 걔 혼자 해요. 난 안 하고. 그쵸? 그 영상에 있는 친구만 열심히 하고 나는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본인의 의지.
첨삭, 채점, 지리응답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지 차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강을 하면 인강도 하니까 실강을 하시고 옵셔널하게 인강으로 전환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요. 내가 얼마나 할지. 그다음에 다른 수험과 병행하는 거, 학교를 병행한다, 직장을 병행한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제 강의에서 제공되는 뭐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만 잘 충실하게 따라오시고 일정 시간 이상의 공부만 확보한다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아침 시간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잘 습관이 되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충분히 뽑거든요. 그것만 계속하면은 누적을 시키면은 그게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힘든 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1차를 안 봤는데 2차를 먼저 봐도 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가 공부가 돼 있으면 조금 유리한 건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1차를 하고 오는 거는 너무 과투자예요. 그래서 바로 실무 기본 강의부터 들으셔도 관계가 없고요. 스터디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풀고 채점하고 첨삭 받고 성적 처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모의고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스터디 하루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찍으면 나오는데 그거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전은 제공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전은 나중에 다 필요하세요. 언젠간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요. 수험생 아까 했던 거고 전공은 선호되는 게 없어요.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은 뭐 법학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 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는 무슨 전공이 유리하냐고 질문하시는데 실무에 유리한 전공이 없고요. 유리한 그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선천적인 숫자 감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궁금한 점은 우리 네이버 카페나 저 개인 카톡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시작할 때 오픈을 하거든요.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은 이제 15개월 동안 2차 아까 저기 잠깐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 지금 1차 시험 끝난 지금 현 시점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제 유예생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3-4개월 동안은 이제 공부 비중을 실무에 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무, 법규 이론 순으로 70%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한 60% 절반 이상 정도인 것 같고 법규에다가 법규가 행정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이론이 지금 가장 셋 중에서는 좀 비중이 적게 들어가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이 3-4개월 동안의 제 목표는 뭐다? 면과락. 아까 그 75%니까 상위 25%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무 점수를. 이러다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 마음. 그러다가 정말 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무는 면과락을 많이 해요, 근데. 실무는 확실히. 실무는 3-4개월 공부하고 상위 25%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스터디나 다음과 이런 것들 쭉 따라오시는 과정이에요. 뭐 유예생 같은 경우는 점점 실무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이론 법규의 비중이 좀 늘려나간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4, 그러니까 1차, 2차를 어떻게 병행해야 되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몇 프로의 비중으로 언제부터 1차 해야 되는지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3-4개월 동안은 어차피 2차만 하게 돼요. 1차 과정 있지도 않기 때문에 2차만 하거든요. 자, 근데 내가 해보니까 2차가 잘 된다. 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 나 할만하네. 나 되게 능력 있는 친구였다. 막 이런 게 느껴지면은 그때는 동차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2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예? 해보니까 된다. 된다는 거는 실무 같은 경우는 계속 모의고사 보거든요. 점수가 나오고 풀리고 문제집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과목을 좀 끌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한 거의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한 12월 말 뭐 이렇게까지 2차 과목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봤더니 야 이거 만만치가 않네. 역시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2차 과목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차 시험 점점 다가오잖아요. 2차를 내가 1차 과목 줄여서 2차를 해도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2차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유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1차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니까요. 동차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개월 동안은 2차만 한다. 그 이후에 내가 1차를 병행할지 말지 여부는 그 2차 공부했던 거에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성과가 잘 나온다? 계속 가는 거예요. 성과가 안 나온다? 그때는 이 차를 내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9월, 10월쯤부터는 거의 1차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2차 같이 하시니까 일단 당분간은 큰 고민하지 마시고 2차 위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 자체가 이제 2차 시험부터잖아요. 지금 고민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 2차 시험인 경우에 동차생. 더 힘든 상황이죠. 그죠? 이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1차가 다 남았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고 합격자 발표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동차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기가 힘들어요. 7, 8개월 동안 1차를 다 한 방에 끝?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올라오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미화가 돼요. 이 신의 영역에 자기 서 있는 거지. 그죠? 다 내가 했던 것들은 이 합격을 하기 위한 다 밑거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잘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으로 그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작을 언제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떻게 했더니 1차도 합격했고 어떻게 했더니 2차도 덜커덕 돼버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자기가 못한 게 더 많이 있을 건데 그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망각하는 거 망각.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나의 이야기다.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자,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실무 과목은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실제로 다 평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이렇게 뭐 이론적이고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거.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시험하고 달라진 거는 출제 인력 풀을 운용을 해요. 그 공단에서. 그러니까 출제 인력 풀은 뭐 이제 업계 경력 몇 년 이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력 풀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등록된 인력 풀 중에서 10배수, 3배수, 마지막에 딱 그 사람들 3명 내지 4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문제씩 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문제, 자기가 제일 했던 거, 그런 거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점 기준이 다 있어요. 출제자랑 채점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채점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일이 채점 기준이 어떤 건지를 계속 이렇게 제가 트래킹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주체했는지를 계속 매년 시험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봤던 사람들의 점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매년 그 점수에 그 1번, 2번, 3번, 4번 점수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에 어떤 것들이 채점 기준이 된 건지, 어떤 사람들이 고득점을 했는지, 그 고득점한 사람들이 뭘 썼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스터디나 단과 채점의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면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혼자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실제로 채점 기준이 됐는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의 그런 어떤 그 답안 제출과 성적을 받아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실무는 숫자 감각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료 해석 능력이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보면 자료 해석이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 빨리빨리 다 캐치하고 뭐 한다 이런 것도 좀 유리합니다. 순발력이 있으면 유리해요. 순발력. 빨리 이런 그게 유리해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적게는 13, 14페이지, 많게는 20페이지 이상의 문제를 내가 분석해가지고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그런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퀴즈나 문제풀이를 실전처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제출한 답안지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매 차시별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훅 꺼지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방어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을 하셔야 뭐 한다? 면과락을 할 수 있다. 면과락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실무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죠. 4월 5일부터 해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월 14일, 그러니까 16일이 올해 시험이에요. 그래서 14일, 2차 시험 전까지 딱 2단계까지 끝나요. 2단계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이 가능해요. 딱 그 상태에서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러다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3, 4단계까지 스터디까지 쭉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진짜 괜찮아 느낌 좋다 할 수도 있어요. 느낌 좋으면 뭐다? 면가락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교재는 이제 어차피 뭐 지금 기본서는 있으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필요하니까 이거는 미리 구비해 두시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작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일단 있어야 되고요. 계산기가 매년 3, 4월 되면 품절이에요. 아마 그 아저씨들이 왜 계산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는지를 모를 것 같은데, 그 같은 계산기가 이 시즌이 되면 이 형태의 계산기가 항상 품절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물량이 그래서 어쨌든 없어요. 잘 구하셔야 돼요. 제가 팔지 않거든요. 잘 구하셔야 돼요. 저 이 계산기랑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필요하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2차 시부터는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시에도 내가 다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 일단 쌀집 계산기 가져오셔가지고 하시고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안지도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모든 건 답안지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펜도 저기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보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펜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쇼핑을 하셔야 돼요. 수험 쇼핑. 네? 수험 쇼핑을 쫙 하셔가지고 필요한 거 다 구비해 두시고, 뭐 펜도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요. 일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우리 나이 다 먹어가지고 언제 이렇게 펜 있는 거 한번 사보겠습니까? 그렇죠? 펜도 사고 색깔 펜도 사고 연필도 사고 지우개도 사고 필통도 오랜만에 한번 사보고 하는 거예요. 내일 개강 내일 저녁까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내일 저녁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시험 보면은 그 개강이 화요일날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은 이제 힘드니까 집에서 바로 채점하고 이제 막 술 마시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월 이틀이거든요. 그 이틀을 못 참으시더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틀을 못 참으시고 막 하는데 뭘 먼저 작년 걸 해야 되냐 마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바로 화요일부터 수요일날 강의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할 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쇼핑하세요. 쇼핑. 수험 쇼핑.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시간부터 아마 여러분들 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될 텐데, 실무 강의는 아마 이 시간에 할 거예요. 저녁 시간에 하고, 첫 시간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퀴즈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시간은 제가 와서 바로 그냥 오리엔테이션부터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요. 아마 두 번째 시간부터는 오셔서 여러분들이 퀴즈도 보시고 제출하시고 성적 받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으니까 또 저를 만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또 인연이 아닌 필연인가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하면 다 저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저한테 오셨으니까 그 저를 좀 믿으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2차 시험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실무를 좀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